여러분, 최근 한국 정부가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31쪽 분량의 핵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 계획입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첫 배를 띄우고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유명한 안보 전문지 War on the Rocks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글이 실렸습니다.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한국은 이 잠수함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포병월드의 판정부터 듣고 가시죠. 미국 전문가의 경고,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때려치워야 한다는 결론은 오답입니다. 대체 그 필자는 왜 반대했고 우리는 왜 그 논리가 틀렸다고 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글을 쓴 사람을 좀 봐야겠죠. 윌슨 그로스먼트라 윅이라는 분인데 미 해군 자문 경력이 있는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한국 기술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한국 잠수함 잘 만들고 원전 기술 최고인 거 안다. 만들 능력은 충분하다. 라고 인정부터 합니다. 그런데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잠수함 한 척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돌릴 거대한 국가적 생태계를 새로 짜야 한다는 것. 둘째, 그 돈과 사람을 여기 쏟아부으면 지금 잘 나가는 K방산의 다른 사업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 셋째,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봐야 한반도 앞바다에서는 그냥 가성비 좋은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 수는 있는데 남는 장사가 아니니까 하지마 라는 소리죠. 글은 개인 견해이고 소속 회사가 조선 제조 분야 고객을 두고 있지만 자신의 권고로 직접 이익을 얻는 고객은 없다고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공식 반대나 War on the Rocks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관련 경력을 가진 한 필자의 강한 정책 권고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한국의 기술을 낮게 봐서 반대한 것일까요? 오히려 그의 출발점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한국이 잠수함 선체를 만들고 원전과 조선 산업을 운용할 능력이 있다는 점 자체를 핵심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업과 국가가 선택해야 할 사업은 다르다고 봅니다. 한국이 만들 수 있더라도 그 선택에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익보다 크다면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주장입니다. 필자의 반대 논리는 크게 세 층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얹은 선체 한 척이 아니라 별도의 해군 핵추진 생태계를 요구합니다. 둘째, 그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돈과 전문 인력이 한국의 기존 방산 사업과 수출 경쟁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주변 해역과 발전한 재래식 잠수함을 고려하면 그 막대한 비용만큼 추가적인 임무 효용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 세 주장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용 생태계의 비용이 아무리 커도 핵추진으로만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있다면 사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래식 전력으로 같은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면 전용 생태계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에 가까워집니다. 필자는 후자에 무게를 두었고 그래서 한국은 못 만든다가 아니라 한국은 할 수 있어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원전과 조선이 강한데 왜 별도 핵추진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필자의 첫 번째 답은 민수 원전과 상선 건조 능력이 해군 핵추진 생태계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수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제도와 군용 원자로를 잠수함 안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요구되는 조직과 책임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랑 물속에서 폭탄 터져도 버텨야 하는 군용 장비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관리할 국가급 AS 센터를 새로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조선 능력이 있어도 군용 원자로의 안전 인증, 승조원 교육, 품질 보증과 장기 정비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군용 원자로는 민수 원자로를 작게 줄여 잠수함에 넣는 장비가 아닙니다. WOTR 필자가 지적하듯 좁은 선체 안에서 오랜 기간 운전하면서도 잠수함의 음향 기준, 수중 충격과 원자로 안전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원자로 설계와 선체, 냉각 계통과 주요 부품의 판단을 따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해군용 기준을 이해하는 설계기관과 시험시설, 조달, 품질 보증 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선 조선소와 민수 원전 기관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만으로 해군 핵추진 자격 체계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미국의 실제 체계를 예로 들면 새 원자로 설계와 기술은 함대에 넣기 전에 육상 시제품 시설에서 운전 조건을 모사해 시험합니다. 별도의 핵추진 부품 조달 조직은 주요 장비의 설계와 구매, 품질 관리와 인도를 맡고 승조원은 계류 훈련함이나 육상 시제품에서 실제 원자로를 다룬 뒤 첫 승함 전에 운전 자격을 갖춥니다. 취역 후에는 기지의 전문 정비 조직과 지원함이 일상 수리를 담당하고 핵추진 조선소는 대규모 정비와 연료 관련 작업, 퇴역 함정의 불활성화까지 이어받습니다. 여기에 방사선 통제와 환경 보건 안전, 사용 후 핵연료 조사와 최종 처분까지 포함되므로 생태계란 조선소 하나가 아니라 연구소, 조달기관, 학교, 기지, 정비조선소를 평생 연결하는 국가체계를 뜻합니다. 미국은 원자로 하나 만들면 폐기할 때까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따라붙습니다. 여기에만 8,000명이 매달려요. 이게 그냥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관리직 부대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또한 원자력 함정 건조와 정비 생태계에는 6개 조선소와 약 5만 명이 연결돼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구조를 통해 핵추진이 얼마나 많은 조직과 숙련을 요구하는지 보여주려 합니다. 잠수함 한 척의 가격표만 보면 실제 국가 부담을 크게 낮춰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포 한문을 들여오는 것과 교육, 탄약, 정비와 지휘를 갖춘 포대를 새로 만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포대보다도 더 긴 생애주기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첫 함을 진수하는 순간보다 승조원이 교대하고 정비 주기가 반복되는 동안 안전 기준을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필자는 한국의 조선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 평생의 국가 체계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필자는 그 생태계가 한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기회비용입니다. 새로운 규제기관과 교육체계, 품질보증과 정비조직을 세우려면 돈만이 아니라 희소한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핵추진 분야에 배치된 엔지니어와 예산은 같은 시기에 기존 재래식 잠수함, 미사일, 항공우주와 지상무기 사업에 동시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바로 이 선택의 대가가 선체 건조비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봅니다. 그가 특히 걱정하는 것은 한국 방산의 현재 성공 방식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빠른 공급과 경쟁력 있는 조건, 이미 갖춰진 재래식 무기 생산 기반을 통해 수출 성과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국가 사업이 숙련 인력과 투자를 끌어당기면 지금 성과를 내는 생산성과 연구개발 사업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새 전략무기 하나를 얻는 대신 여러 기존 사업의 속도와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우려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자는 핵추진 선진국의 규모를 봅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미국은 잠수함 산업 기반에 이미 100억 달러를 넘게 투입했지만 앞으로 더 필요한 재원의 범위를 충분히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더 넓은 조선 산업 기반에는 앞선 기간 58억 달러가 들어갔고 뒤이어 126억 달러의 추가 계획이 잡혔습니다. 오랜 경험과 거대한 공급망을 가진 미국도 인력과 시설,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한 번에 잠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이 미국 숫자로 말하려는 것은 한국도 똑같은 돈을 써야 한다는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핵추진 생태계는 시작할 때 예상한 건조비보다 훨씬 넓고 오래가는 재정 책임을 만든다는 경고입니다. 한 번 착수하면 규제, 교육과 정비에 들어가는 고정비 때문에 사업을 쉽게 줄이거나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가능성만 보고 들어갔다가 기존 방산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의 비용은 잠수함에 지급한 돈만이 아닙니다. 그 돈과 사람이 다른 곳에 남았다면 만들 수 있었던 재래식 잠수함, 미사일과 수출 장비의 가치까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핵잠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과 인재가 우리 K방산의 에이스들을 다 끌어다 쓰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럼 탱크는 누가 만들고 미사일은 누가 연구하냐는 걱정이죠. 필자는 한국이 이미 잘하는 분야의 성공을 희생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이유가 있는지 묻습니다. 핵추진의 군사적 이익이 압도적이지 않다면 이 기회비용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이 엄청난 숫자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하는 게 과연 맞는 계산일까요? 포병월드가 보기엔 이 계산기 조금 이상합니다. 비용이 크더라도 핵추진만 할 수 있는 임무가 있다면 그의 반대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임무 적합성입니다. 필자는 핵추진 잠수함이 일반적으로 더 오래,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한국의 지리와 안보 임무에서 얼마나 추가적인 가치를 내느냐는 것입니다. 먼 대양에서 오랫동안 작전해야 하는 나라의 필요와 한반도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필요가 같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 리튬 배터리 잠수함 성능 끝내주죠. 필자의 주장은 이겁니다. 배터리 좋아졌는데 굳이 그 비싼 핵잠수함까지 가야 해? 이 정도로도 충분하잖아 라는 가성비 논리입니다.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해온 경험이 있고 그 전력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를 거친 리튬전지 체계의 수명이 납축전지보다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은밀성과 개선된 배터리, 무인 체계를 조합하면 한국 주변의 많은 임무를 더 낮은 부담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 쪽 논리입니다. 핵추진이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해도 그 차이가 새로운 국가 생태계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의 성능보다 같은 돈과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전체 전력이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해보죠. 엄청 비싼 슈퍼카 한 대 살 돈으로 성능 좋은 세단 여러 대 사서 굴리는 게 낫지 않냐는 겁니다. 한 대밖에 없으면 고장 났을 때 누가 바다를 지키냐는 현실적인 걱정이죠. 값비싼 핵추진 전력의 수량이 제한되면 정비 중 생기는 공백과 여러 해역을 동시에 맞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래식 잠수함과 무인 체계를 더 많이 운용하면 개별 플랫폼의 지속성은 낮아도 전체 임무를 분산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필자는 최고 성능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으로 얻는 전체 작전 효과를 비교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연결하면 필자의 결론은 선명해집니다. 한국의 산업 능력은 핵추진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지 전용 생태계를 값싸고 안전하게 완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생태계는 기존 K방산의 인력과 예산을 끌어당길 수 있고 한국 주변 임무는 발전한 재래식 전력으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추진의 추가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기회비용이 크며 한국은 만들 수 있어도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워런더락스, 필자의 반대 논리 전체입니다. 이 세 연결고리는 실제 한국 자료 앞에서도 모두 버틸까요?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기술을 몰라서 반대했다는 한 문장으로 치우기에는 문제 제기가 구체적이고 선체 성능 뒤에 숨은 평생의 책임을 짚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논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연결고리가 실제 한국 자료와 임무 앞에서도 버티는지 차례로 시험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 번째 경고는 살아남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제는 사업 포기를 정당화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산업 생태계 경고는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 경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바로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결론 내리는 건 비약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까?
원전 세계 1등이고 잠수함도 직접 만드는 나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랜드 연구진처럼 핵 추진을 지지하는 쪽도 한국의 독립적인 규제 능력과 엄격한 품질 보증, 승조원 훈련과 장기 정비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수 원전과 상선 건조 경험이 해군 핵 추진 체계를 자동으로 완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찬반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무시한 채 한국은 조선과 원전을 잘하니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곧바로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층을 처음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잠수함 설계와 건조, 원전과 상선 분야의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해군 전용 규제와 안전, 정비의 층을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출발 기반이 비용을 없애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전체 규모를 한국에 그대로 옮기는 계산도 막습니다. 새 생태계가 비용으로만 남는다는 전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랜드 연구진은 규제와 기술 협력, 공급망 구축이 동맹의 부담 분담과 산업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원자로 안전, 정비와 품질 보증에 투자한 역량이 장기적인 국내 숙련과 공급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논평은 부담을 크게 평가했지만 그 부담이 산업 자산으로 전환될 경로는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곧 이익은 아닙니다. 동맹 협력이라는 말만으로 기술 이전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공급망이라는 말만으로 국내 기업의 물량과 숙련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전 규제의 독립성, 반복 가능한 품질 보증, 장기 정비 수요와 숙련 인력의 경력 경로가 사업 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자의 경고대로 투자라는 이름의 고정비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자가 말한 K방산 피해는 실제로 확인됐을까요? 두 번째 기회비용 주장은 더 큰 증거 부족에 부딪힙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한국의 직군별 인력 배치표, 사업별 예산 전용표나 핵 추진 사업 때문에 발생한 기존 생산 차질이 없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인재와 예산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그 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은 대비해야 할 위험이지만 확인된 K방산 피해는 아닙니다. 미국의 큰 숫자도 이 간격을 채우지 못합니다. 미국의 함대 규모와 인력 구조, 조선소 구성은 한국과 다르며 호주의 제도 설계도 한국 견적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미국 자료는 해군 핵 추진 생태계가 공짜가 아니고 추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증명합니다. 한국도 같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결과 기존 방산이 약화될 것이라는 인과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한국 방산의 최근 흐름 역시 필자의 잠식 전망을 확인된 사실로 만들지 못합니다. 해당 기간 방위 획득 지출은 33% 늘었고 주요 5개 방산 기업의 매출은 92%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핵 추진 사업을 감당할 여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이 이미 약해지고 있다거나 핵 추진이 반드시 수출 성공을 파괴한다는 전제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회비용에 대한 판정은 명확합니다. 전용 규제와 안전, 교육과 정비에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는 위험은 통과합니다. 그 자원이 실제로 기존 K방산에서 빠져나가 성과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현재 근거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필자는 확인해야 할 위험을 발견했지만 그 위험이 실현됐다는 증거 없이 사업 포기까지 권고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만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임무를 정말 대신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임무 적합성은 필자의 결론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내세운 임무는 적 잠수함을 발견한 뒤 오랫동안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핵 추진의 핵심 가치는 더 큰 이름이나 상징이 아니라 높은 속도와 긴 지속성을 이 임무에 오래 투입하는 데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이 연안에서 은밀하게 작전하는 것과 움직이는 위협 잠수함을 장시간 따라가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랜드 연구진은 핵 추진의 속도와 지속성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고 더 넓은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로이 연구소는 핵 추진 잠수함을 추적할 때 재래식 잠수함이 같은 속도와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호주 ABC가 인용한 전문가들도 전생의 비용을 경고하면서 장거리와 장시간 임무에서 핵 추진의 이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자료조차 War on the Rocks 필자의 결론과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양반이 근거로 든 숫자 자체가 틀려서 나중에 슬쩍 고쳤다는 겁니다. 기초공사부터 잘못됐는데 그 결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정 자체는 책임있는 편집이지만 그 성능을 근거로 핵 추진의 필요성을 낮춘 대목은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성능표의 기초가 흔들렸다면 재래식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리튬 전지의 발전도 핵 추진 불필요를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늘었다고 위협 잠수함을 따라가는 속도와 지속성, 재충전 제약과 임무 해역 체류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핵 추진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임무에서 우월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같은 위협과 거리, 같은 추적 시간을 놓고 두 체계를 비교한 작전 분석입니다. 그 비교는 최고 속도표 한 장이 아니라 전체 임무 결과를 봐야 합니다. 출항 뒤 임무 해역에 도착하는 시간, 표적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기간, 재충전과 정비가 만드는 공백, 여러 척을 교대로 투입할 때 필요한 함대 규모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핵 추진 한 척의 성능과 재래식 여러 척의 운용 유연성을 같은 분모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 한국형 동일 임무 비교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핵 추진의 추가 효용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휘관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놓치면 끝장인 북한 SLBM을 끝까지 추적할 확실한 에이스 한 명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쪽수로 밀어붙이는 팀을 고르시겠습니까?
이제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수 기반과 해군 핵추진 생태계가 다르고 평생의 규제, 인력과 정비 비용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경고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실제 K방산을 해친다는 두 번째 전제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래식 전력이 대북 추적 임무를 같은 수준으로 대신한다는 세 번째 전제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필자의 최종 처방은 현재 자료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한국 정부가 제시한 임무에서 핵 추진이 재래식 잠수함이나 무인 체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효과를 내는가. 둘째, 건조부터 규제, 교육과 정비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를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기존 K방산의 사람과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 성과를 훼손하는가입니다. 이 기준은 어느 한쪽의 쉬운 답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무 효과가 강해도 안전 체계를 만들 수 없다면 일정과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생태계 비용이 커도 대체 불가능한 임무와 기존 사업의 손실을 피할 설계가 있다면 비용만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산업 효과가 기대돼도 공식 임무에서 나은 결과가 없다면 상징을 위해 가장 복잡한 체계를 선택할 이유는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총 사업비와 함대 규모, 직군별 인력 계획을 공개하고 재래식 잠수함 및 무인 체계와의 동일 임무 비교를 끝내야 합니다. 핵추진 전용 인력을 새로 양성할지, 기존 현장에서 이동시킬지 구분하고 기존 사업의 납기와 품질을 어떻게 지킬지도 밝혀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잠식인지 투자인지 최종 판정할 수 있습니다. 포병월드가 말하는 신속 추진은 검증을 생략한 일정 단축이 아닙니다. 무조건 빨리 만들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계산서를 먼저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거 왜 필요한지, 사람은 어떻게 뽑을 건지 답부터 내놔야 진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무 비교로 핵 추진이 맡을 고유한 자리를 정하고 함대 규모와 운용 개념을 잠근 뒤 필요한 규제, 인력과 정비 체계를 역산하는 것입니다. 기존 K방산과 충돌하는 자원은 양성 확대나 일정 조정으로 미리 해소해야 합니다. 이런 검증과 설계를 빨리 끝내는 것이 실제 완성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현재 판정은 분명합니다. 전용 핵추진 생태계의 비용과 책임이 실제한다는 War on the Rocks의 경고는 통과합니다. 그 비용이 한국 방산의 인력과 예산을 실제로 잠식했다거나 핵추진의 전략 가치보다 크다는 판정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대북 잠수함 추적에서 핵 추진의 속도와 지속성이 주는 이점은 강하게 남으며 필자의 사업 포기 처방은 그 임무 반론을 넘지 못했습니다. 포병월드의 입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국이 공개 검증을 통해 핵 추진이 대북 추적과 자주국방에 대체하기 어려운 효과를 내고 전용 안전체계를 책임질 수 있으며 기존 K방산의 핵심 역량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야 합니다. 검증은 속도의 적이 아니라 잘못된 설계를 초기에 걷어내고 필요한 사람과 시설을 미리 준비하는 가속장치입니다. 새 관문을 통과한 뒤에도 외국 필자의 우려만으로 사업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War on the Rocks 필자가 반대한 이유는 한국이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핵 추진 생태계의 기회비용에 비해 한국이 얻을 추가 임무 효용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지탱해야 할 실제 한국 방산의 손실과 동일 임무의 재래식 대체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경고는 가치가 있었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은 너무 빨랐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외국의 박수 때문에 만들 무기도 외국의 우려 때문에 접을 무기도 아닙니다. 총비용, 인력과 동일 임무 비교라는 새 관문을 한국이 공개적으로 잠그고 통과시켜야 할 전력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한다면 포병월드는 자주국방을 위해 완성을 앞당기는 쪽에 서겠습니다. War on the Rocks의 질문은 받아들이되 그 결론은 한국의 자료와 임무로 다시 써야 합니다. 자, 미국 전문가의 따끔한 경고와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과연 무모한 도전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